이쪽은 부부 가족이 살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 칸을 나눠서 이제 부모가 살고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결합 형태에 따라서 직계가족, 반계가족, 부부가족, 과도기적 가족, 가장권 주체에 따라서 부권가족, 모권가족, 평등가족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볼게요. 현대의 다양한 가족 유형들 아까 제가 이제 학사 일정에 이제 거기에 PPT에 들어간 거 여기 또 다시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대 가족의 유형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우리 가족이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가지고 우리는 한부모 가족이야. 우리는 비정상적인 가족이야. 남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다고 말하기가 정말 창피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를 제한하는 삶을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요런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하셔가지고 한부모 가족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이제 그런 게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거를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야지만 나도 자유로워지거든요. 네, 소위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 그 다양한 이 가족한테는요, 어떻게 보면 이 가족만이 정상가족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하나의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재혼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논문을 이제 재혼 가족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나올 때 제가 가슴이 쿵 하고 찡 했어요. 정상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고집스럽게 이거를 생각한다면 나머지 가족은 다 이상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쿵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가족이 아무 문제가 없이 샀는데 이것이 정상 가족이고 일반적인 가족이고 전통적인 가족인 건 맞지만 다양한 가족 유형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상한 가족이야. 저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사람들하고 서로 관계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내가 또 한부모 가족이라면 내가 또 재혼 가족이라면 네, 어떻겠어요? 내가 스스로 그거를 일부러 감출 필요는 없고 또 일부러 내가 재혼가족에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내 스스로 나를 관계적인 면에서 가두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대부분의 이 재혼가족 아이들은요, 친구를 사귈 때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데 집 안까지는 친구를 데려오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재혼 가족이라는 그것이 이제 남에게 친구한테 보여주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그래서 안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바깥에서 주로 활동하고요. 놀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같은 그 친구가 이제 똑같이 이 아이도 이제 재혼이 가족이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서로 울타리를 완전히 헐어버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입양가족 자녀이고 내가 우리 엄마가 미혼모로 나를 낳아서 키워가지고 또 이렇게 또 나중에 결혼을 했다. 그럼 이건 재혼도 아니고 초혼이고 그렇지만 나는 어때요? 우리 엄마 새로 만난 우리 엄마의 남편하고 거기서 이제 함께 살면서 내가 이상하고 이상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제한점을 가질 때 나는 인간관계가 원활할 수가 없죠. 내가 스스로 그거는 제한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벽을 허물고 내가 스스로 허물어야지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그래서 나는 숨길 수밖에 없어. 숨길 필요가 없어요. 미국의 사회복지협회에서는요, 뭐라 그랬냐.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이지만 미국은 이미 1900년대에 이미 수많은 그 이혼과 재혼 가족의 형태를 이제 그거를 이미 거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복지사 협의회에서 뭐라 그랬냐? 심리적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가족이다.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 보여지는 시선도 그 시선도 때문에 내가 나를 갖다가 인간관계를 제한하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그 벽을 이제 허물어 버리시고요. 또한 심리적으로도 저분은 내 아빠가 아니야. 저분은 내 엄마가 아니야. 그분이 나한테 심리적으로 가족으로 나를 대해주고 나를 보살피고 나를 양육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다른 데서 누군가에게서 네,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지 않고 다른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갖다가 정말 자녀로서의 존중해주고 네, 부족함 없이 나에게 대해준다면 그분은 그 상대방 그 나를 키우는 양육하는 엄마는 나를 자녀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족으로 내가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 엄마가 어딘가에 지금 살아 계시고 가끔씩 만나고 그러니까 그분을 밀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가족으로 수용해서 아 나는 엄마가 두 사람이네. 내가 그리운 건 실제로 같이 살고 싶은 건 우리 엄마지만 그 엄마 나를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이 엄마는 나를 키워주시는 엄마. 나는 엄마가 둘이라서 이상한 우리 집은 정말 내가 견디고 아주 창피하고 내가 심리적 갈등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그분이 주는 나에게 베풀어질 모든 호의와 그런 이제 사랑 이런 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나도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요, 내가 마음먹게 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위 말하는 정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이 많고 그 안에 심리적 갈등이 많다 보면 내가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또 컴플렉스가 많을 수 있고요. 또 그 안에 이제 갈등이 많으니까 그걸 해소하지 못하면 또 화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약간 좀 모나고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내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내 환경은 비록 이렇게 주어졌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처받은 걸 통해서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부모 가족으로서 살면서 힘들었다면 사회복지사로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그분들을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렇게 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받은 걸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근데 그 상처가 회복되고 네, 치유되면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가족 중에 내가 들어갈지라도 네,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하셨는데 내가 그걸 지금 현재 그 형태를 그걸 버릴 수가 없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변화되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변화가 된다면 내가 그걸 비정상적인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내가 만약에 동성애 가족으로 산다면 어느 때에 내가 그걸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렇게 탈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은요, 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유형들을 갖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들이 뭐가 힘이 들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교회라는 데는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교회에서 사회복지를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목회를 생각하시는 분들, 신학하시는 분들, 뭐 사회복지사로 앞으로 일하시고 싶은 분들 다 이 가족복지 수강을 신청하셨으면 아주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족의 기능으로 이제 두 번째 가족의 기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표 1-1에 보면 가족 기능의 유형과 상호 관계가 나와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교과서에 있는 거는 이렇게 좀 가족의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 요거 교과서에 쭉 풀어놨으니까 요걸 이제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페이지 19페이지에 가족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가족은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면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 지속과 생존을 위해 가족이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네. 가족의 기능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행위로서 가족 행동을 의미하며 그 행동의 결과가 사회의 유지 및 존속, 가족 구성원의 욕구 충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의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욕구 충족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가족 구성원의 욕구 충족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가족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머독은 출산과 재생산 기능, 성적 기능, 경제적 기능, 교육 및 사회화 기능을 가족의 기능으로 인식했습니다. 굿은 생식, 지위 부여, 사회화 기능을 가족의 보편적 기능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학자마다 이제 제시하는 게 조금씩 다르죠.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관계된 여러 기능을 수행을 하죠. 네. 그런데 가족은 사회 변화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에게 유익을 제공하고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 만약에 이 부부가 헤어졌어요. 아이들도 다 너도 싫어 나도 싫어 그래가지고 다 애들을 갖다가 그냥 뭐 어디 기관에다 맡기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아이는 하루아침에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이제 그 가정이 해체됐기 때문에 보육기관으로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하는 개인 생활이 없는 공동생활의 이제 기관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근데 그것도 안 했다 그러면 애는 어떻겠어요?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겠죠? 이렇게 되면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족의 기능은 가족 구성원 개인에 대해서 수행하는 측면 및 사회에 대해서 수행하는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가족 구성원의 개인에 대한 기능, 대내적 기능이에요. 후자는 가족의 사회 전체에 대한 기능, 대외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PPT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내적 기능이 뭐죠? 가족은 개개인에 대한 기능이라고 그랬죠. 애정, 성, 고유기능, 기초기능, 부차적 기능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고유기능은 애정과 성, 생식, 양육. 그 다음에 기초기능은 생산, 고용, 수입 획득. 네, 생산성을 가지고 일을 해서 거기서 수입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또 그걸 가족원들에게 생활비로 이제 쓰는데 여러 가지 주식과 부식과 또 뭐 주거 비용과 그 다음에 의료비, 교육비 이렇게 또 뭐 어디 놀러 가요, 여행을 가요. 이런 여러 가지 소비를 쓰는 거죠. 그리고 부차적 기능에서는 교육을 시켜요. 개인의 사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은 보호하고 그리고 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같이 놀기도 하죠. 그리고 종교기능 이런 기능이 대내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 기능에서는 성적 통제 보유 기능에서 부가 이제 이거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적인 거죠. 허락된데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너무 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겠죠. 그래서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윤리 도덕성을 갖다 해치지 않고 사회가 이렇게 잘 이제 통제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고요. 종족 보존 기능이 있죠. 그래서 자손을 갖다 생산하고 사회 구성원을 보충해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갖다가 많이 못 낳고 안 낳고 못 낳고 그래서 많이 나면 둘, 하나 이렇게 낳는 경우가 있죠. 점점 그래서 인구가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종족 보존에서 자손의 재생산과 이 아이들을 키워서 사회에 이제 일할 일꾼으로 내보내야 되는데